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배신과 숨겨진 비밀이 뒤엉킨 한 가족의 충격적 사건입니다. 58세의 여성 윤서린이라는 이름의 인생이 바로 그것인데요. 서린은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직 여군이었습니다. 키 160cm의 단단한 체격, 짧게 깎은 머리카락이 강렬한 인상을 풍기던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군인 출신의 기계와 결의가 묻어나는 어깨와 허리선을 자랑했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서의 삶을 마친 후 서린은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왔죠. 경비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K그룹의 창업자인 한도헌 회장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그를 돌보는 일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산증인 말이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수십만 명이 일하는 대기업을 일군 그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되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서린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30년 전 일을 오늘 일인 듯 떠들어대기도 하죠. 그러나 가끔씩은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며 과거의 강렬한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서린은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한도헌 회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서린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장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며 산책까지 함께 했죠. 마치 자신을 믿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서린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시절 단련된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11월의 어느 새벽, 한도헌 회장이 서린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평소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빛이 이 순간만큼은 레이저처럼 예리했죠. 서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매우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회장은 이미 다시 흐릿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선명한 순간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서린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군인 시절의 습관으로 무의식 중에 주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CCTV, 입몰대 위치,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과 동선, 출입문의 잠금 방식, 심지어 담장의 높이와 철조망의 간격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작전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평소에는 연락도 잘 하지 않던 회장의 자녀들이 이상하게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한경우는 53세로 K그룹 계열사 중 하나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평소에는 연락이 적던 회장의 자녀들이 이상하게 자주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인 한경훈, 53세로 K그룹 계열사의 대표였죠.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계산과 냉혹한 이익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마치 계약서를 검토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장녀인 한수지, 50세로 강남의 유명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완벽한 법률가였죠. 늘 정돈된 모습에 냉철한 태도, 아버지에게 말할 때도 마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차남인 한지우는 48세로 해외 사업을 하며 평소에는 외국에 머물러 얼굴을 보기 어려운 인물이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 머물면서 자꾸만 아버지를 찾아오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서린 눈에는 무언가 인위적이고
가짜 같은 연기처럼 느껴졌죠. 세 남매 모두 성공한 인물들이었지만 정작 아버지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조차도 한 번 얼굴 비추기 어려웠고 선물이나 카드만 보내는 시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일까요? 더 이상한 점은 회장의 약과 음식까지 자녀들이 챙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인이 3년 동안 해온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 모두가 우리가 할게요 라며 거절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설인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맡기 시작했고 설인 씨는 청소와 빨래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식사와 약은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라는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 속에 설이는 등골이 오싹하며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전,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 설이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방 문턱 앞에 선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손에 들린 먼지 냄새와 습기 가득한 청소용, 걸레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 마치 귀에 속삭이는 듯한 그 목소리가 그녀의 긴장감을 더한다. 우연히 들린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 숨겨진 비밀의 실마리들이 하나씩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기만 했다. 침대 옆에 서서 무언가를 들고 있던 장남경우의 모습이 희미하게 잡혔고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강요가 섞여 있었다. 그 속엔 숨겨진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도원 회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거절의 의사를 굳게 내비쳤다. 안 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 말에 설이는 숨을 삼키며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버티고 계시는지 안타까움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차오른다. 지금 상태로는 회사도 가족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우리가 대신 할게요. 목소리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절박한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회장은 여전히 단호히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설인이 문 앞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 심장은 멈출 듯 떨렸다. 힘겹게 버티는 회장님의 모습이 가슴을 찢는 듯했고 잠시라도 그를 편히 쉬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연민이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경우의 표정이 차가운 냉기로 변하며 그녀를 노려보는 눈빛이 냉혹한 적대감으로 바뀌었다. 가족 일에 끼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가사 일만 하시면 돼요. 그 말투와 차가운 표정에서 설이는 확신했다. 이들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고 뭔가 다른 목적인 게 숨어 있다는 것을. 그 밤 설인의 머릿속에는 군 시절 배운 작전 계획이 떠올랐다. PMS, 바로 그 전략이었죠. 보호, 관측, 탈출, 응급, 신호. 이 모든 것이 위험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전술이었다.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배운 이 교육이 지금은 그녀에게 절실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이 피어올랐다. 이제 그녀는 반드시 한동원 회장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으며 그 결의는 점점 더 굳어졌다. 비록 58세의 나이로 홀로 돈과 권력을 가진 가족들과 맞서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군 복무와 정의감이 있었다. 그날 밤 설이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회장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신 건 혹시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셨던 것일까? 치매가 와도 가끔은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회장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식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었다. 일주일도 차에 지나지 않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아침 수진이 설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아버지, 별로 모셨어요. 밤에 돌아다니시면서 다치실까 걱정돼서요.
설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별요? 너무 외지고 춥지 않나요? 난방도 해놨고 새 침대도 드렸어요. 안전하게 지내실 거예요. 그러나 설인이 직접 별을 확인하자 그 말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드러났다. 별은 50m 떨어진 오래된 건물, 원래는 창고였던 곳에 있었고 작은 창문과 높은 위치 탓에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다. 충격적이게도 그 문에는 밖에서만 열 수 있는 빗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으며 그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설인이 항의했지만 경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치매로 위험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어요. 그날부터 설이는 회장을 만나는 것도 금지당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면회조차 어려워졌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설이는 밤마다 몰래 별 주변을 관찰하며 군 시절 배운 은밀한 정찰 기술을 발휘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과 순찰 패턴을 분석했고 오래된 화덕 갈퀴를 이용해 빗장을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냈다. 밤중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조심스럽게 별에게 다가간 설이는 화덕 갈퀴로 빗장을 조심스럽게 풀고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회장님은 많이 야위었고 창백한 얼굴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설인을 알아보셨다. 설인아, 괜찮니? 회장은 힘겹게 손을 내밀었고 설인은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회장님, 여기 너무 춥고 위험하니까요. 제가 꼭 모셔갈게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결심이 깊게 자리 잡았다. 이 모든 위험과 싸워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회장을 지켜내리라. 그의 손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불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설리나, 내 말 잘 들어. 이 말이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마치 세상 모든 비밀을 꿰뚫는 듯한 냉철함이 느껴졌다. 회장이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전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서재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건 분명히 회장님 개인의 비밀 서재였지요. 그런데 그 우물은 우물이 아니라고? 설리나, 그건 함정이야. 삼시치를 찾아야 한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그때 먼 곳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설리는 급히 회장의 손을 놓고 속삭였어요. 회장님, 잠시만 참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밖으로 나와 다시 빗장을 잠그고 숨어있던 터널 속에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며 생각에 잠겼다. 서재 우물 37. 분명히 회장님 개인 공간이었지만 우물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오래된 정원 한쪽에 자리한 낡고 허름한 우물. 그 안에 담긴 비밀이 궁금했지만 설린의 직감은 이미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군 시절 암호화 정보 분석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우물은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짜 단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재의 31번째 무언가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31번째 책, 37번째 설인, 아니면 37번째 칸, 설리는 수차례 회장님 서재에 들어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곳이 천장까지 높이 솟은 거대한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떠올렸다. 수천 권의 책들, 어디를 세어야 3011번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더 급한 문제가 생겼다. 하루가 다르게 퍼지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자녀들이 설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 동네 이장이 찾아와서 설인 씨,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더군요. 충격적이게도 회장님 자녀들이 설인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노인을 이용해 부를 빼돌리려 한다는 이야기를 방송에 제보했다고 하더군요. 이들은 설인을 완전히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계획이었어요. 먼저 여론을 조작해서 설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않게 만들려는 술책이었죠. 그 밤, 설리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군 시절 적진 깊숙이 침투해 중요한 정보를 빼내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됐음을 느꼈어요. 이번 적은 총이나 폭탄 대신 지혜와 용기,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죠. 배운 은신술과 추적 회피 기술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고, 설리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몸에 배인 그 기술들을 다시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11월 밤, 설린의 뺨을 스치는 찬바람은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설린에게는 딱 18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8분 안에 한도원 회장을 구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만 했죠. 검은색 트레이닝복, 군용 부츠 대신 조용하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머리엔 검은 비닐을 깊숙이 눌렀으며 얼굴에는 차가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가방 속엔 구급약품, 물, 담요,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화덕 갈퀴까지 챙겨 넣었고 휴대폰은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배터리까지 뺀 상태였어요. 모든 조명이 꺼진 저택안, 설리는 그림자 속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군 시절 배운 고스트 무브먼트 기술, 발끝으로 땅을 짚으며 조용히 소리 없이 이동하는 방법이었죠. 본체에서 별채까지는 겨우 50m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원과 연못, 그리고 CCTV 사각지대를 지나야 하는 어려운 길이었어요. 계획한 루트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첫 번째 CCTV를 피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장미 화단을 기어가며 가시를 뚫었고, 두 번째는 감시 카메라가 쳐다보는 방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담장 쪽으로 돌아섰어요. 센서 등이 켜지지 않도록 미리 확인했고, 마지막 구간이 가장 위험했어요. 별 앞 10m는 완전히 개방된 공간, 이곳에선 숨을 죽여야만 했어요. 설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군 시절 배운 스프린트 앤 프리즈 기술을 떠올리며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 시간은 자정 8분,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어요. 민혁은 거만한 표정으로 수술 전에 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명했던 서류들 기억나? 하고 말하며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제야 수연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배신하려는 의도였던 것. 민혁은 어깨를 으쓱이며 차분하고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신장만 받고 널 버릴 생각이었어. 수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버린다니 말이 심하잖아 하고 말했다. 각자 갈 길 가는 거잖아. 그녀는 부서진 오르골 조각을 손에 꽉 쥐고 일어서며 그 조각이 손바닥에서 붉은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날카로운 조각에 깊게 베인 피를 바라보며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천벌받을 거라고.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 흘리는 손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보며 이거 협박 아니냐고? 녹음이라도 해둘까? 하고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다. 유라는 크고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그럼 녹음해둘게요. 라고 말했다. 수연은 피 묻은 손으로 문고리를 꼭 쥐고 현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뒤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 내 짐은 경비실에 맡겨뒀으니까 찾아가. 내 옷과 얼마 안 되는 개인 물품들.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힘겹게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경비실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먼지 쌓인 두 개의 박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더니 힘내세요.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박스를 들고 찬바람이 부는 밤길을 따라 아파트를 떠났다. 차가운 저녁 바람이 날카로운 감촉으로 피부를 스치며 그녀의 상처난 뺨을 아프게 스쳤다. 택시를 잡아타고 얼마 전 이혼한 친구 지은의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은 흐릿하게 번지고 눈물 때문에 흐려진 시야에 어렴풋이 어른거렸다. 친구 지은의 거실 소파에 수연은 너희들이 떠난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초점 없는 눈은 켜져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향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이미 사흘째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 부드럽게 말하며 죽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냄새가 가득한 그릇을 들고 와서 제발 좀 먹어봐 라고 부드럽게 권했다. 입맛이 없어요. 수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한 숟가락만이라도 떠야 해. 그러다 정말 큰일 나. 쓰러지면 어쩌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하게 수연의 손에 숟가락을 쥐게 했다. 수연은 친구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한 숟가락 가득 죽을 떠먹었지만 곧 다시 내려놓고 말았다. 지은아,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이수연, 정신 차려야지. 무슨 그런 재수 없는 소리야? 하고 그녀를 흔들며 화를 냈다. 그런 인간 쓰레기 때문에 네가 왜 죽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지은의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수연은 마른 눈으로 다시 눈물을 흘리며 내 몸 일부를 떼어줬고 내 심장도 줬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씁쓸하게 말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울고 있는 수연을 꼭 안아주었다. 수연아, 내가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님이 계셔. 이혼 때 도움을 준 분이야. 정말 실력 있고 좋은 분이니까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모든 게 이미 끝났어.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 인간이 모두 빼돌렸어. 수연이 힘없이 대꾸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지은은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며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 잠시만 기다려. 잠시 후 통화가 끝난 지은이 차분한 목소리로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하시네. 무조건 같이 가야 해.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실은 차분하고 깔끔한 분위기였고 젊은 남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가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며 인사를 했다. 이수연입니다. 수연이 목이 간질간질하며 겨우 인사말을 했다. 지은 씨께서 대략적인 상황을 들으셨다고 하던데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재민 변호사는 관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으며 메모를 했다. 혹 수연이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간절히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사라진 채로 냉철한 현실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잠시 후 은진도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에 올라 함께 15층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끝에서부터 맑고 상큼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바로 서연이의 목소리였다. 아빠, 오늘 수영장 가기로 한 거 맞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에 준노의 목소리도 온화하고 다정하게 울렸다. 그럼 우리 공주님, 아빠가 우리 서연이랑 약속한 거 잊을 리 없지. 그 따뜻한 말이 복도에 울려 퍼지자 은지는 몸을 살짝 숨기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들어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자 서연이와 미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미루는 사랑스럽게 준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고쳐주며 상냥하게 말했다. 여보, 우리 내일 여행 가는 거 잊지 않았죠? 준노는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지. 나도 내일이 벌써 기대돼.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말하는 목소리에는 설렘이 배어 있었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여행이니까 미루가 덧붙이자 은지의 가슴이 심한 통증처럼 찢어지는 듯 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고 그 말은 차갑고도 비통하게 느껴졌다. 세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점점 작아지자 은지는 힘이 빠진 다리를 붙잡고
계단으로 서서히 내려갔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채 올라타며 단지를 떠나갔다. 그 순간 준노는 자신의 낡은 차를 남들과 비교하며 한숨을 내쉬며 신세를 한탄했다. 그분의 순수한 희생적 선택을 평생 잊지 않고 앞으로도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결의가 깊게 배어 있었고 그 표정에서는 재기의 의지가 확연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며 분노와 불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민혁의 모습에 멍한 표정으로 빠져들었고 마음속에서는 그와 같은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교차하였습니다. 지은아, 나 어머님이라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수연이 마지막으로 손에 잡히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여우 같은 할머니가 널 도와줄 것 같아.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르겠어.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겠어. 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은 망설임 속에 시어머니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문이 살짝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예요. 민혁 씨가 제게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수연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였지만 시어머니는 문을 반쯤만 열고 엄격한 태도로 몸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요? 무슨 일인지는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무슨 도움을 바라는 건지 모르겠군요. 수연은 눈물로 가득 찬 눈동자로 말을 잇지 못하며 어쩔 줄 몰라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그녀는 애원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일이야. 분명히 말하지만 더 이상 무슨 도움도 못 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 우리 민혁이의 새 출발에 방해가 될까 걱정이야. 그녀는 손에 쥔 두툼한 흰 봉투를 수연의 손에 강제로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만 받고 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어떡해요. 우리 민혁이가 이제 곧 큰 사업을 시작할 텐데. 수연은 간절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 말아줘. 이건 내 부탁이야. 라고 단호히 명령하며 문을 꽝 닫았습니다. 수연은 충격에 휩싸인 채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조용히 문 앞 바닥에 내려놓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세상에 완벽히 홀로 남겨졌음을. 남편도 가족도 따뜻했던 집도 그 무엇도 그녀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반쪽짜리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한 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거절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모든 법률 사무소에서도 돌아온 답은 하나였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니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편지들을 쓸어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포기하긴 뭐가 포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은이 노트북을 들고 급히 달려와 수연 앞에 딱 놓았습니다. 수연아, 밤새 검색한 건데 이 변호사님은 어때? 화면에는 하나의 인터넷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승산 없는 재판 전문, 돈 안 되는 소송만 담당하는 조우진 변호사. 승소율이 낮은 전문가이지만 자신만의 신념으로 움직이는 흔히들 괴짜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기사를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이분은 세상 모든 약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분이야. 승소율은 낮지만 자기 신념 하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지. 그녀는 승소율이 낮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하는 듯 했지만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고 다짐하며 주소가 적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다음날 오후
그녀는 홀로 그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낡고 무너질 듯한 상가 건물 3층, 조우진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복도 끝에 조그만 손바닥만 한 간판이 흔들리듯 붙어 있었고, 문을 열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와 좁은 사무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사무장이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피로와 무거운 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 사무장님, 다음 약속이 언제죠? 조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분 뒤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조우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잠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조우진은 낡은 외투를 집어들며 일어서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수연이 손에 들린 서류 뭉치에 멈췄습니다. 그 서류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인 장기 이식 기증자 확인서라는 글자가 그의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우진은 멈칫하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절박함과 깊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신뢰와 기대가 깃든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조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수연의 얼굴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이혼 때문에 소송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예약을 못해서 혹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일입니까? 조우진은 수연이 들고 있던 서류를 정확히 가리키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남편한테 제 신장을 떼어줬는데 수연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하고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버리고 제 재산까지 전부 빼돌렸어요. 조우진은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김 사무장님, 다음 약속은 1시간만 뒤로 미루죠. 네, 변호사님. 그건 좀 곤란한 일이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우진은 상담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며 수연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낡은 벽면과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법정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벽에는 재판에서 패소한 사건들의 신문 기사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 앉으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연은 낡은 가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조우진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우진은 낡은 노트를 펼치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고 수연은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마치 폭발하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투병 생활과 절박했던 약속,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닥친 냉혹한 배신까지. 말을 할 때마다 수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에 남편과 함께 서명한 서류들이 있었나요? 조우진이 예리하게 짚으며 물었습니다. 네, 관련 서류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고 이어서 그 서류들이 결국 재산 이전을 위한 문서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고 자책하는 눈빛이었지만 조우진은 그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의 마음을 악용한 그 사람이 바로 악마인 것뿐입니다. 조우진은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민혁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유라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우진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수술 전 강민혁 씨가 투자에 관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슨 새로운 바이오 기술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이오 투자요? 네. 그때 저를 데리고 가서 서명을 하게 했던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아,
회사 이름의 일부가 기억나요. 뭐였습니까? YR. 맞아요. YR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조우진의 피곤해 보이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YR 바이오. 그 여자 이름 유라의 이니셜이군요. 네, 맞아요. 유라의 YR이었어요. 조우진은 재빠르게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작은 회사의 정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설립일이 수술받기 정확히 2달 전이었어요. 조우진은 모니터를 수연에게 돌려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속일 목적으로 만든 유령의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길 수 있을까요? 수연은 희망 섞인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우진은 어지러운 서류들을 정리하며 아마 강민혁 씨는 사망보험에도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망보험이요? 네. 만약 수술이 실패한다면 그에게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추악한 범죄입니다. 수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우진의 낡은 사무실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편을 만난 것 같은 안도감에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조우진은 묵묵히 한 잔의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제가 맡은 이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조우진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YR 바이오라는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거래 내역이 눈이 아플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술 직전 그 거액의 자금이 이 회사로 바로 흘러 들어갔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집 전세금이었습니다. 수연은 화면에 띄워진 금액을 꼼꼼히 살피며 5억이 넘는 돈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이동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우진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고 그중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뭐가요? 이 회사는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 즉 실체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조우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강민혁 씨와 유라라는 그 여자들이 만든 허구의 회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렇습니다. 설마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었나요? 조우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보험사 데이터베이스를 꼼꼼히 확인하던 중 그의 얼굴이 점점 경직되고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10억 원짜리 사망보험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모니터 화면에 고정된 채 숨죽이듯 긴장된 목소리로 똑똑히 들려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수연이 의자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느다란 몸짓으로 충격을 숨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갈 듯 일어섰습니다. 수익자는 남편인 강민혁 씨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우진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만약 제가 수술을 받다가 죽게 된다면 강민혁 씨가 단번에 10억 원의 보험금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충격에 다리가 후들거렸고 몸이 굳어진 채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 저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현실을. 그 가능성은 너무나 높았고 끔찍하게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그들의 계획은 일단은 꼬이게 되었습니다. 조우진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냉철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장도 없고 이혼으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할 수 있나요? 수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과 공포 속에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한가요?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미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우진은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와 시어머니가 이 모든 계획을 인정하는 목소리 또는 녹음 파일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죠. 수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구하나요? 위험 부담이 크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우진은 서랍을 열어 손톱만 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장치입니다. 이걸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만나보세요. 조우진은 녹음기를 건네며 절박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는 모습으로 임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방심할 겁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처럼 간절히 애원하세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심을 드러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인 분이었으니까요. 조우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기적으로 가는 장소가 있나요? 네,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강남의 고급 스파를 방문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곳으로 가십시오. 수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조우진은 수연의 눈을 힘주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니까요. 수연은 손안의 녹음기를 꽉 쥐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조우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연민이 일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수연은 조우진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비친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 인사는 재판이 끝난 후에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조우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녹음이 끝나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세요. 수연은 사무실을 나가려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어떡하죠? 실패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우진은 단호하게 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제 번호를 휴대폰 단축번호 1번에 저장해 두세요. 수연은 사무실을 떠난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고 이제 곧 불편한 연기를 시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목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일. 수연은 그날부터 거울 앞에 서서 밤낮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표정, 애원하는 목소리, 모든 것을 잃고 붕괴하는 몸짓까지 연습하며 자신의 감정을 체득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두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을 머금고 연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망가진 모습에 아직도 오열하며 무릎을 꿇는 연습까지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우진 변호사였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알아냈어요. 조우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민혁 씨가 수술 직전 또 다른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고요? 만약 이수연 씨가 수술 도중에 사망한다면 그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강민혁 씨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의 서약서입니다.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제가 죽기를 바랐던 겁니까? 네. 당신이 수술대 위에 있었다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학이 넘어가며 정적이 흐른 가운데 수연의 눈빛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강남의 고급 스파 앞 온갖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도열한 그 장소는 검은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의 정중한 손길이 뒷문을 열자 화려한 차림의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로 치장된 그녀가 얼굴에는 거만한 선글라스를 끼고 수연은 마치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수연을 보고 표정이 굳어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전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며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바로 그 순간 수연은 충격으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으며 비통하게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외침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퍼졌고 그 소리에 놀란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가 멈춰서서 그녀를 응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여기에선 누구도 손쉽게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부시게 충혈된 채 낮은 목소리로 떨리며 너 지금 당장 일어나지 못해? 라고 급히 말을 내뱉었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연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며 갑작스럽게 흥분에 차서 따라와. 여기서 말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자고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로 된 비상계단 쪽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며 아무도 없는 차가운 느낌이 감도는 계단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그 공간에선 조용하고 냉혹한 분위기만이 가득했으며 이윽고 시어머니는 수연을 힘껏 내팽개치면서 분노를 폭발시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추퇴야? 너 정말로 미쳤구나. 라고 격분을 토로하며 목소리엔 고함과 혐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이 떨리며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려내렸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라고 애원했고 그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고 그녀는 조소를 띤 채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는 거야? 네가 민혁 씨에게 지은 죄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오열하며 비통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아내였어요. 민혁 씨가 저를 떠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녀의 몸은 온통 떨림으로 가득 찼고 몸부림치며 계속 울부짖었으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잘해볼게요. 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처롭게 엎드렸으며 민혁 씨한테 다시 잘할게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든 개처럼 소처럼 뭐든지 다 할게요.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듯 했으나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우리 민혁이는 이미 유라랑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라는 말이 귓가를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는 차갑고 무심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끝이야. 우리 민혁이 가버린 지금 너는 완전히 끝이야.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채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제 목숨만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땅을 치며 울부짖으며 몸부림쳤고 주변은 차갑고 적막했으며 그녀의 절규는 점점 더 사무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냉담하게 손에 들고 있던 가방에서 익숙한 흰 봉투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다. 자,
이거 받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과 함께 두툼한 현금이 담긴 봉투를 그녀의 얼굴 앞에 확 던져 놓았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며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제발, 제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민혁 씨한테도 저한테도 라고 애원했고 마지막 경고처럼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경계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어. 이제 약속할게.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비웃음을 섞어 꼴 좋다 라고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고 수연은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흐느끼며 애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멈췄으며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빨간 불이 켜져 있는 것도 확실히 체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에서 내려가 스파로비로 조용히 들어섰으며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라운지,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커다란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양한 목소리로 친구와 통화하며 스파의 개인 탈의실로 조용히 소리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탈의실 문이 약간 찢어졌지만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는 복도까지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녀는 몸을 낮춰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나야. 지금 막 아주 배꼽 빠지는 구경을 했잖아.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수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 옆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힘든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걔가 와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 정말 꼬리말이 아니더라고. 하며 시어머니의 천박한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멍청한 애를 잘 구슬려서 우리 민혁이 목숨도 구했잖아. 라고 비웃으며 수연의 손은 분노로 떨렸고 녹음기를 꽉 쥐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눈빛으로 버텼습니다. 이거 하나면 심장도 없고 재산도 빼앗았으니 이만하면 아주 남는 장사 아니겠어? 라고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냉혹한 사랑과 이기심이 섞인 말들이 차가운 공기를 가득 채우며 결국엔 그런 것들이 모두 폭력적이고 잔인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빛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고 우리 민혁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꽤 성공적이었지. 라고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유라를 만나면서 더 좋은 기회도 생겼고 나는 이제 완전히 끝이야. 그녀는 던져진 돈 봉투 하나를 집어들며 울먹이던 목소리로 마지막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만 더,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고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법정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줄 거야. 라는 결의가 담긴 목, 조우진의 서류가 가득 쌓인 사무실은 어둡고 복잡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손끝에서 묻어나는 듯했고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희미하게 흐르는 사무실 내부의 낮은 전기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변호사와 함께 서류 뭉치를 하나하나 꼼꼼히 거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잡힌 첫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조우진이 조심스럽게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수연에게 보여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곧 있을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예고편 같았죠. 그 전에 먼저 저들에게 불쑥 선전포고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선듯 보였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죠. 수연은 궁금한 눈으로 조우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내용 증명서요? 그녀는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조우진은 조용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강민혁 씨와 그 여자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모든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으며 손은 빠르게 움직여 내용 증명서 초안을 곧바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세하게 적힌 문구들은 계획적인 재산 편취, 거액의 사망보험을 이용한 사기 미수, 그리고 추악한 각종 불법 행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날카롭게 적힌 제목과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위협적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공개해도 괜찮은 건가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이 뱀을 건드리는 막대기가 될 거야. 조우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우체국 등기 우편 봉투에 서류를 넣으며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당황해서 실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혁과 유라는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넓고 세련된 거실은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카펫, 그리고 은은한 와인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한 자세로 와인을 홀짝이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바이오건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곧 대박이 터질 거야. 민혁이 태블릿 PC를 만지작거리며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우체부가 딱딱한 등기 우편을 건네며 돌아갔습니다. 궁금증이 몰려오는 가운데 민혁은 무심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서 내용을 읽어나가던 그의 얼굴이 어느새 굳어졌고 눈이 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았지? 그가 어리둥절하며 묻자 유라는 빠르게 서류를 빼앗아 내용을 읽기 시작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뭐지? 누가 이 수연이라는 기집애를 돕고 있는 거야? 민혁은 분노에 휩싸여 전화를 급히 들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큰일이야. 시어머니의 느긋한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무슨 일이야? 수연이가 그 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했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일이 다 들통났다고. 민혁은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떨렸고 시어머니는 급히 말했다. 어디 로펌이 있는데 당장 연락해. 유라는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연결했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유라입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 날 민혁과 유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으로 향했고 대표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유형의 사건은 여러 차례 다뤘어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고 한편 민혁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설령 증거가 있다 한들 법정은 언제나 해석의 영역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는데 그걸로 어떻게 될까? 민혁은 걱정스럽게 머뭇거렸고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맞서 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수연은 지은과 함께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을 먹으며 차분하게 재판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우진 변호사님이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든든해. 수연이 말했고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은 갑자기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나 민혁 씨를 직접 만나야겠어.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전쟁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항복할 기회를 주고 싶어. 수연은 단호하게 답했고 걱정 가득한 지은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알았어요. 몸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수연은 민혁과 유라가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명단을 확인하니 두 사람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는 민혁과 유라가 마주 앉아 와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연이 조용히 말을 건넸고 두 사람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민혁이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고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자리로 걸어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라는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따졌고 바로 여기서 나가세요. 매니저 부를 거예요. 그녀가 목소리 높였지만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그 내용은 어머니의 목소리 녹취록과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혁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저지른 것들의 증거들이야. 일부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로 너한테 전하는 거야. 수연은 냉철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내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고. 갑자기 민혁이 목소리를 높여 비웃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여기서 이래? 다 알아. 네가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접근한 것도 수연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 유라는 서류를 내리치며 말했다. 이 모든 걸 조작한 거겠지? 우리를 협박하려고? 그녀는 분노와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법정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이게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수연이 마지막 말을 차갑게 남기며 자신이 품고 있던 또 다른 숨겨진 진실까지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감추고 싶어 했던 것까지 모두 드러내줄 테니 수연이는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민혁과 유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해? 저 여자 정말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음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화는 점차 격앙된 톤으로 치달았습니다. 시끄러워. 변호사가 모두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걱정이 가시지 않아 문 밖으로 나와서 냉랭한 바람이 그녀의 붉어진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 재판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나 상대방이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더군요. 이번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수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거든요. 진실은 우리 편이니까 라고 다짐하면서요. 며칠 뒤면 모든 것을 건 재판이 시작됩니다. 수연은 이제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어요. 운명의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고 서초동 법원 아픈 새벽부터 취재진으로 붐볐어요. 아내에게 심장 기증을 받고 버림받은 냉혹한 남편,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죠. 수연이 조우진 변호사와 함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긴장하지 말자.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거야. 조우진은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네, 괜찮아요. 변호사님.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꽉 차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민혁과 유라가 3명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우뚝 서서 거만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엄숙하게 개정을 선언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조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악랄한 재산 약탈과 사기극의 연속입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높이 들어 보여줬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선의와 희생을 철저히 이용한 악의적인 재산 탈취와 추악한 사기 행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혁 측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게 반박했어요. 원고 측이 아무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장은 증거로 입증하겠습니다. 조우진은 노트북을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YR 바이오의 설립 서류가 떡하니 떴어요. 피고 한율라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원고의 신장 이식 수술이 끝나기 불과 2달 전 급조된 회사라는 것이었어요. 조우진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원고의 수술 직전, 원고의 전, 재산인 5억 3천만 원이 이 유령고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쌍방이 합의한 정당한 투자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민혁 측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반박했어요. 원고 역시 모든 서류에 서명하며 동의한 사항입니다. 조우진이 차분하게 다시 질문하며 다른 서류를 제시했어요. 당시 원고는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긴박한 순간에 과연 정상적인 판단과 온전한 동의가 가능했을까요?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판단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오갔죠. 그러자 조우진은 화면에 사망보험 증권을 띄웠어요. 보험금 10억 원의 사망보험증권과 그 수익자가 피고 강민혁인 것이었어요. 이것도 정당한 대비책이었나요? 조우진이 냉철하게 묻자 민혁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어요. 사실 보험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 보험이 정당한 계약이라면 왜 하필 원고 명의로 가입했고 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했을까요? 판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직접 설명해 보세요.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악의는 절대 없었어요. 조우진이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피고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이군요. 판사는 손을 들며 재판을 잠시 멈췄어요. 기다리십시오. 원고 측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당시 자금이체를 담당했던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석에 앉은 차림새가 단정한 은행 직원이 일어나서 답변했어요.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10월 15일 오후 3시경입니다. 누가 은행에 방문했습니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피고 강민혁 씨와 피고 한유라 씨가 함께 오셨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순간 놀란 표정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현금을 인출했고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 요청을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 돈의 출처는 어디였습니까? 원고 이수연 씨의 정기예금 해지액이었습니다. 민혁이 순간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명백한 투자금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진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고 판사는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피고, 다시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조우진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당시 예금주인 이수연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고들이 그런 액수의 돈을 이체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피고 강민혁 씨가 사전에 준비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인 은행 직원은 서류 사본을 재판장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내부 규정상 위임장 서명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특히 이수연 고객님의 서명은 평소보다 훨씬 떨리고 부자연스럽게 보여졌습니다. 민혁 측 변호사는 급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건 단지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군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반드시 필적 감정을 요청할 겁니다. 증인은 차분하게 답변하며 덧붙였어요. 피고 강민혁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준비로 매우 바쁘기 때문에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전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전체가 이 말에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원고 이수연 씨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조우진이 수연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손에 묻은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수술을 위해 준비하는 중이었고 증인석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바로 전날 남편에게 심장 이식을 위해 수술을 앞두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래, 맞습니다. 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린 채 끊임없이 씹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드립니다. 10분간 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망치를 강하게 두드리며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법정 복대는 민혁과 유라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미쳤어?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는 왜 안 했어? 나도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고 그들의 몸짓은 긴장감에 떨림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민혁 측 변호사는 급히 그들을 제지하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 제발 침착하라고 다독였습니다. 다시 법원이 열리자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과 기대에 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그는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제출하고 싶은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고 강민혁의 어머니 최정숙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인 채 깜짝 놀라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법이야. 남의 목소리를 허락도 없이 녹음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울부짖음처럼 울려 퍼졌고 법정 전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니에요, 재판장님. 이수현이 침착하게 말하며 이 녹음은 원고가 직접 합법적으로 녹음한 것입니다. 당사자인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니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우진은 이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법정 내에는 민혁이 얼마나 똑똑하고 교활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 했던 그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민혁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너 같은 멍청한 애 하나를 교묘히 속여서 공짜로 신장도 얻고 내 재산까지 모두 차지했잖아. 시어머니의 경박하고도 잔인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려 퍼졌고 그 충격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인데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인 시어머니가 무서운 비명과 함께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민혁은 급히 달려가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뛰어들었고 엄마, 제발 구급차 좀 빨리 불러주세요. 라고 애타게 외쳤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모두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으며 판사는 다시 망치를 힘껏 두드리며 엄중히 선언했습니다. 정숙,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수연은 조우진과 함께 어지러운 법정을 조용히 빠져나왔고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와 팻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재판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진실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우진은 수연을 보호하는 팔짱을 끼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강한 의지와 결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처음에 작은 균열 같았지만 이로 인해 경고의 메시지가 법정 내외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은 순식간에 신장기증, 아내를 배신한 파렴치한 범인에 관한 제목들로 도배되었고 그 추악한 진실이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법원 앞보다 훨씬 더 많은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었고 민혁은 검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지난 재판 이후 일주일 만에 그의 얼굴은 심하게 상처투성이였으며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밀어대며 물었습니다. 민혁 씨, 국민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는 간신히 말문을 열며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답했고 법정 내부는 이미 만원으로 가득 찼으며
서서 지켜보던 사람들 역시 긴장 속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재판 때 쓰러졌던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다시 법정에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조용히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재판은 엄숙히 속개되었고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은 피고의 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조우진은 두꺼운 서류를 들어 피고 강민혁 씨가 복용 중인 면역 억제제에 관한 전문의 소견서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민혁 측 변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고 조우진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약물은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결합할 경우 이식된 장기에 치명적인 거부 반응과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그 의학 자료가 나타났고 모두가 집중하며 경청했습니다. 이 약물은 장기 거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민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판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국민 모두가 증명하는 것처럼 피고가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조우진은 인터넷 언론 기사들과 수만 개의 비난 댓글들을 화면에 띄우며 압도적인 여론의 무게를 부각시켰고 이 여론이 피고의 신체, 특히 원고가 기증한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혁은 수술한 신장 쪽을 민혁 씨 유라가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순간 멈칫하며 망설이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공포가 잠시 스쳤다가 이내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움으로 바뀌며 마음속의 결정을 확고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피고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법정 내부가 일순간의 긴장감으로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즉시 의료진을 부르세요. 민혁은 갑작스럽게 차가운 법정 바닥을 구르며 몸부림쳤고 그의 얼굴은 넘치는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고 옆구리 전체가 쑤시며 아파왔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달려와 민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혈압이 위험 수치에 다다른 것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들것을 준비했고 민혁을 조심스럽게 들어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들것 위에 실려가는 민혁을 바라보며 유라는 조심스럽게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재판을 연기시켜야 합니다. 라는 답변에 유라는 절실한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건에서 빠질 수 있냐고요. 민혁 측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유라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강민혁 씨와 약혼한 사이도 아니고 법적인 부부도 아니잖아요. 유라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단단히 챙기며 말했다. 저는 그저 사업 파트너였을 뿐입니다. 유라는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재판장은 엄중하게 말렸습니다. 피고 한유라, 재판장의 허락 없이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유라는 마지못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의 위급한 건강 상태로 인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고 재판 기일은 추후 다시 통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은 수연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수연은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카메라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건 제업자득입니다. 그녀는 한기를 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 자리에서 인파를 뚫고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조명 아래서 민혁이 산소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의 기록을 보고 갑작스럽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건 급성 거부 반응입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고 그 말을 들은 민혁의 시어머니가 곧바로 달려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이식된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질문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식된 신장을 다시 제거하고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민혁은 눈이 번쩍 뜨였고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투석이라고요? 절대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고 몸 전체가 떨리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시는 그 끔찍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혁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신장을 다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민혁은 목이 메어 울부짖으며 절망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신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는 아파서 울부짖는 아이처럼 몸을 떨었고 수연히 심장이 내 몸에서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민혁 오빠, 유라야 와줬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네가 와줬어. 민혁은 희망의 빛이 가득 담긴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유라는 냉랭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그만할래요. 아버지가 바로 정리하고 해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차분한 태도에서 뭔가 결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에게 내 이름을 이번 사건에서 빼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유라는 침착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덧붙였습니다. 유라야,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니? 민혁은 충격과 배신감의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버린다니? 그 말은 너무 심하잖아. 우리는 각자 새 출발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유라는 지나간 과거의 말을 되새기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차갑게 뒤돌아 나가버렸고 민혁은 텅 빈 천장을 응시하며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을 빼앗은 심장이 배신감처럼 느껴지던 찰나 복도에서 조우진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연락받았어요. 강민혁 씨가 급성 신장 거부 반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긴장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연이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이제 이 끔찍한 재판도 거의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서울의 한 건물에서 새 희망 여성인권보호재단의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선 수연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면서도 힘차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희망 여성인권보호재단의 이사장 이수연입니다. 그녀의 말에 행사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고 객석에는 조우진 변호사와 지은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수연은 조용하면서도 굳은 의지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다시 이식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민혁이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던 낡은 휴대폰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아들, 오늘은 몸이 좀 괜찮니? 하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묻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과 사랑이 묻어났죠. 막연하게 이번 달 집세는 냈는지 묻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민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 민혁은 심장 속 깊은 곳까지 찡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유렉에서 아직도 연락 한 통 없고 진작에 외국으로 도망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민혁은 비참하게 웃으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나도 이제 사는 게 힘들다. 여기 요양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아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알아요. 정말로 알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민혁은 조용히 전화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재빛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동시에 유라는 LA 국제공항에 막 도착한 참이었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한국에서의 모든 악몽과 슬픔을 벗어던지고 새 출발을 하려는 듯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부르는 익숙한 한국어의 목소리, 바로 한유라 씨였습니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그녀를 붙잡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그녀를 체포하려는 것이었고 곧 강제 송환 절차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라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곧이어 서울재단 사무실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그곳에서 재단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난 용감한 분이었고 직원의 안타까운 목소리로 빠른 도움을 약속하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수연은 결제란에 망설임 없이 서명하며 희망의 끈을 잡았지요. 퇴근 후 재단을 나서며 거리를 걷던 그녀는 한 상점 앞에 멈췄습니다. 아름다운 오르골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춤추는 발레리나의 모습이 과거 민혁이 선물했던 것과 비슷해 보여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수연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다가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결심에 조용히 속말로 이제 끝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며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고 재단 홈페이지에 새 글을 올리던 그녀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흉터로 남아 우리 몸에 새겨지지만 그 흉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오늘도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으며 응원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이사장님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다는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도 이제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글을 게시하자 수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사장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한유라 씨가 미국에서 체포되어 오늘 한국으로 송환되었다고 합니다. 수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렇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의 어머니도 아들의 재산을 숨긴 혐의로 추가 고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고 수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석양의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새로 구한 작은 아늑한 아파트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하루의 피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는 과거의 사진 대신 새로운 추억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 조우진 변호사와 함께한 모습, 그리고 친구 지은과 장난스럽게 찍은 사진들 모두가 소중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모든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고 수연은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